한반도 한나라 땅이 어쩌면 이렇게도 다를 수 있는가? 인천공항 앞 버스에서 막 내린 한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인 게 아니에요. 스스로 주저앉은 겁니다. 밤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눈에는 대낮처럼 보였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불빛? 여러분은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에게 불빛은 그냥 불빛이니까요. 스위치 올리면 켜지고 스위치 내리면 꺼지는 것, 전기요금 나오면 한숨 쉬는 것, 편의점 24시간 열려 있는 것, 그게 다죠. 근데 이 이야기 다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켜는 그 형광등 하나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꺼내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삶은 계란 하나가 오늘 밤 달리 느껴지실 거예요. 약속드립니다. 근데 잠깐요. 이 이야기를 그냥 눈물 나는 탈북 증언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갈 겁니다. 할머니가 경험한 것들이 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인지, 그리고 그 구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걸 같이 보겠습니다. 할머니가 북한을 떠나기로 결심한 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었어요. 떠나기 전에 어머니가 손을 꼭 붙잡고 당부를 했어요. 딱 한 가지만. 중국 가서 돈 벌고 거기서 변해서 남자 손에 이끌려 한국 가는 사람들 있잖아. 너는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었어요. 어머니의 걱정이 뭔지 다들 아실 거예요. 탈북 경로에서 여성들이 당하는 일들. 인신매매, 강제결혼, 중국 내 착취. 그게 그냥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딸 손잡고 그 당부를 한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그 손을 잡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엄마, 내가 무슨 남자 손에 이끌려가겠어. 내가 직접 돈 벌어서 내 발로 좋은 땅에 가서 거기서 살아야지. 그 마음 하나로 찰떡같이 다짐하고 떠났습니다. 중국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할머니는 처음으로 한국 TV를 봤어요. 북한에 있을 때 가끔 TV에서 한국 장면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고요? 당연히 저거 다 조작이지. 저런 데 혹대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게 교육받은 거니까요. 자본주의 사회의 화려함은 선전이고 거짓이라고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근데 중국에서 두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 TV는 조작이 아니다, 사실이다. 이게 딱 들어오더랍니다. 항아리 속 개구리가 처음으로 하늘을 본 순간이죠. 한번 보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할머니를 진짜로 움직인 건 TV 속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TV에 나오는 노인들이었어요. 건강하게 잘 먹고 활발하게 걷는 노인들. 그걸 보면서 할머니 머릿속에 떠오른 건 어머니 얼굴이었어요. 배가 고파서 걷는 어머니. 제대로 못 드셔서 걷는 어머니. 그때 어머니 나이가 이미 80이었는데 그 나이에도 먹을 게 없어서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TV 속 노인들은 그 어머니보다 훨씬 젊어 보였대요. 왜냐고요? 잘 드셔서요. 그게 전부였어요. 할머니가 그 순간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빨리 돈 벌어서 우리 엄마를 저렇게 만들어야겠다. 한국에 가야겠다. 그 마음 하나였습니다. 고급 아파트 살고 싶다거나 차 갖고 싶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저렇게 만들어야겠다. 그게 동기였어요. 브로커를 수소문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알아보다가 연결이 됐고 출발 지점에 모이니까 혼자가 아니라 11명이었어요. 각자 다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처음 만난 거예요. 메콩강 건너고 제3국 통해서 드디어 대한민국 땅을 밟는 날이 왔습니다. 그 여정이 얼마나 걸리는지 얼마나 위험한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다들 아시죠? 멀미가 심했대요. 비행기에서 멀미약 먹고 잠들었는데 누군가 흔들어 깨우면서 도착했다고 내려다보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을 할머니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몇 시인데 이렇게 대낮 같냐. 밤이었거든요. 근데 인천공항 앞이 대낮처럼 환했던 거예요. 불빛이 전부 다 대낮처럼 밝아요. 그 순간 할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은 겁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밤이 어떤지 아세요?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북한에서 밤에 바깥에 나가면 전봇대에 그냥 마주칩니다. 전봇대가 보이질 않으니까요. 밤이 그냥 암흑이에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가다 전봇대에 마주쳐도 몰라요. 어디 발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인들은 아예 밤에 못 나가요. 나갔다가 어디서 넘어질지 모르니까요. 그게 북한의 일상입니다. 이게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기가 없다는 건 밤에 이동할 수 없다는 거고, 밤에 이동할 수 없다는 건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체제가 전기를 통제함으로써 사람들의 이동권 자체를 틀어주고 있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여야 생각이 퍼지고,
생각이 퍼지면 체제의 균열이 오니까요. 불을 꺼두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에서 살다가 인천공항 앞에 선 거예요. 밤인데 대낮 같은 그 불빛 앞에서 주저앉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잠깐,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걸 그냥 인프라 문제로 보시면 안 됩니다. 북한은 원래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전력 생산에서 한국을 앞섰어요. 수력 발전 인프라가 상당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꼴이 된 거예요. 왜냐고요? 전기를 국민한테 쓸 게 아니라 핵무기 개발에 쓰고 군사시설에 쓰고 평양 간부들 아파트에 쓰는 나라가 됐으니까요. 전력이 없어서 어두운 게 아니에요. 전력을 어디에 쓸지 선택한 결과예요. 그 선택이 밤마다 이 600만 명을 어둠 속에 가둬놓는 겁니다. 한반도 한나라 땅이 어쩌면 이렇게도 다를 수 있는가. 할머니의 이 말 한마디가 지금 우리가 봐야 할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불빛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를 태운 버스가 서울로 출발했어요. 국정원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할머니가 버스에 올라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빨리 타라고 하는데 버스에 눈이 꽂혀서 못 타요. 의자가 푹신해요.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할머니 표현으로는 이게 버스인지 비행기인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누가 들으면 과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버스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중국에서 관광버스 처음 봤을 때도 신기하다고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국 버스에 비해서도 한국 버스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던 거예요. 비행기급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체제가 인민에게 제공하는 물적 조건의 차이예요. 버스 의자 하나에서도 그 차이가 보이는 겁니다. 서울로 들어오는 길에 할머니 눈에 가장 확 들어온 게 뭔지 아세요? 대학병원 간판이었어요. 병원들이 줄지어 서 있는 거예요. 할머니 머릿속에서 즉각 북한 평양 적십자병원이 떠올랐대요. 북한에서 최고 병원으로 알려진 곳이요. 평양 사람도 아니면 갈 수도 없는 그 최고 병원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서울 가는 길에 그냥 보이는 저 병원들이 다 그것보다 나아 보이는 거예요. 한국에 오고 나서야 그 평양 적십자가 최고가 아니었다는 걸 안 거죠.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비교 대상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마트 앞도 신기했어요. 물건을 바깥에다 쫙 내놓고 파는 거잖아요. 할머니가 그 풍경 보면서 혼자 생각했대요. 저거 다 도둑 맞겠는데. 어쩌면 저렇게 다 내놓는가? 북한 같았으면 순식간에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결핍이 기본값인 사회에서 살았으니까요. 여러분은 병원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세요? 신분증 들고 가면 됩니다. 어느 병원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당연하죠. 근데 할머니한테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아무 병원이나 신분증만 있으면 간다고? 이렇게 사람한테 폭넓게 제도가 돼 있구나. 사람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게 돼 있구나. 여러분이 응급실 갈 때 어느 병원 가지 고민하는 그 선택권이 북한 주민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북한에서 병원 가려면 수속을 밟아야 해요. 그 수속 밟다가 죽는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약도 없어요. 있어도 돈 갖고 가야 해요. 자기 돈으로 약 사야 하고 자기 줄 넘어서 다른 병원 가는 건 꿈도 못 꿔요. 그게 북한 의료 시스템이에요.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건 북한이 가난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가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 GDP 대비 군사비 비중이 어떤지 아세요? 추정치로 25% 안팎이에요. 한국이 2.5% 수준인데 자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원을 어디에 쓸지 선택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인민의 병원과 불빛에 쓸 돈이 핵과 미사일로 가는 구조예요. 그 구조가 오늘 할머니가 경험한 모든 것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건 전부 다 도입부였어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한국에 정착하고 나서 할머니가 교회에 나갔어요. 거기서 탈북민들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아이들한테 사탕을 줬어요. 한 주먹씩.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그 사탕 한 주먹을 보고 울었어요. 왜냐고요? 북한에서 사탕은 1년에 딱 2번 받아요. 4월 15일 김일성 생일, 그리고 2월 16일 김정일 생일. 그날 선물 봉투에 들어오는 그게 전부예요. 365일 중에 딱 이틀, 그것도 수령님 생일날 하사품으로만 받는 게 사탕입니다. 나머지 363일은 그냥 없어요. 할머니한테 5살짜리 손녀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김정일 생일이 다가오면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매일같이 물어보는 거죠. 할머니, 며칠 있으면 우리 선물 받는 날이지? 그렇지? 그리고 이번에는요, 할머니, 이번에는 혼자 다 먹겠어요. 나눠주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 사탕 하나가 그 아이한테는 1년치 기다림이었어요.
드디어 2월 16일이 왔어요. 유치원에서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봉투 받아서 너무 좋아서 봉투 안고 뛰어가다가 아이가 넘어졌어요.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피 나는 걸 몰랐어요. 아픈 것도 몰랐어요. 사탕 봉투를 꼭 붙들고 봉투가 괜찮은지만 확인하면서 울었어요. 할머니가 그 장면을 보면서 함께 울었대요. 무릎이 아파서가 아니에요. 사탕이 혹시 쏟아질까봐 운 거예요. 누가 봐도 알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이건 체제가 만든 결핍이에요. 사탕 하나에 무릎이 나는 것도 모르게 만드는 나라. 그리고 그 사탕을 아버지 원수님이 주시는 선물로 포장해서 감사하게 받게 만드는 구조. 이게 통치입니다. 개판이 따로 없죠. 역사 속 폭군들이 수천 년 동안 써온 방법이에요. 인민을 굶겨놓고 빵 한 조각 던져주면서 절하게 만드는 것. 결핍을 직접 생산하는 자가 그 결핍을 채워주는 척 하면서 충성을 사는 구조예요. 이걸 단순히 슬픈 이야기로 끝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사탕화사 구조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도 매년 4월 15일, 2월 16일이 되면 북한 전국에서 선물 봉투가 배포됩니다. 아이들은 그날을 기다리고 어른들은 감사해야 하고 그 감사가 충성으로 이어지게 설계된 구조예요. 70년 넘게 작동해온 시스템이에요. 그게 지금도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더 무거운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소녀 데리고 시장에 갔어요. 저녁거리를 사야 하는 날이었는데 지갑이 얇았어요. 제일 싼 걸로 골라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옆에 삶은 계란 파는 장사꾼이 있었어요. 손녀가 할머니 손을 잡아당기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 계란 하나만 사줘.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저 계란 하나 사면 우리 저녁거리는 뭘 사냐? 안 돼. 저기 가서 저녁 반찬 사야 해. 그렇게 말하고 손녀 손잡고 지나쳤어요. 마음속으로는 다음에 꼭 사줘야지 했겠죠. 그 다음에가 탈북이 될 줄도 모르고 한국에 와서 할머니가 대학 행사 현장을 봤어요. 거기서 계란을 막 깨는 거예요. 이벤트로 아무렇지 않게. 그걸 보는 순간 할머니가 무너졌어요. 그 삶은 계란 하나를 사달라던 손녀의 얼굴이 떠오른 거예요. 그 계란 하나 못 사줬잖아요. 할머니 말씀이 이래요. 지금도 삶은 계란은 못 먹어요. 다른 계란 요리는 먹어도 삶은 계란은 못 넘기겠다고. 한 3년은 그럴 것 같다고. 음식물 남은 거 버리는 것도 못 하겠대요. 하늘이 무서워서. 여기서 잠깐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타깝다. 그 정도로 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한 할머니의 가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체제가 할머니한테 씌운 죄예요. 손녀한테 삶은 계란 하나 못 사줬다는 죄책감. 그 죄책감은 사실 북한 체제의 죄입니다. 할머니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선택지를 없애버린 구조가 나쁜 거예요. 계란 하나 살 돈이 저녁거리 살 돈과 맞바꿔야 하는 상황을 만든 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 죄책감의 청구서는 할머니 앞으로 날아왔지만 그 죄는 체제가 진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냉장고에서 꺼내버린 삶은 계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한입니다. 아직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어요. 할머니가 국정원 도착해서 이튿날 아침 바깥산을 보게 됐어요. 산 옆에 나무가 쌓여 있었어요. 그냥 쌓아놓은 게 아니라 거의 다 썩은 나무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나무를 왜 이렇게 썩히나? 여러분한테는 이상한 충격이죠? 나무가 썩어 있는 게 왜 충격이에요? 북한에서 나무는 생존이에요. 겨울에 강냉이 500g으로 오늘 저녁 죽을 끓인다 해도 그 죽 끓일 나무 땔감은 반드시 있어야 해요. 돈이 없으면 강냉이 반 그램치라도 팔아서 나무를 사야 한다는 거예요. 나무 없으면 불 못 피우고 불 못 피우면 죽을 못 끓이고 그러면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둘 중 하나예요. 어떻게 구하냐고요? 새벽에 몰래 산에 올라가야 해요. 입산이 금지돼 있으니까요. 새벽에 몰래 들어가서 수십 리 걸어 들어가서 통나무 하나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하루벌이에요. 그 나무가 없어서 어떻게 자냐고요? 방 안에 비닐 방막을 쳐요. 비닐 텐트 안에 이불 다 집어넣고 그 안에 들어가서 떨면서 자는 거예요. 그게 북한의 겨울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살다가 썩어서 버려진 나무가 수북한 산을 본 거예요. 어마, 나무를 왜 이렇게 썩히나. 한국에서는 나무가 썩어서 문제고 북한에서는 나무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같은 나무 문제인데 세계가 다르죠. 21세기 한반도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는 일이에요. 한나라 땅에서. 자충수도 이런 자충수가 없어요. 이게 체제가 만든 결과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봐야 할 것 같아요. 불빛, 버스, 병원, 사탕, 삶은 계란, 나무. 이게 전부 다 신기하고 놀랍고 감동스러운 탈북 이야기로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듣습니다. 이건 한국이 특별히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민족이라서가 아니에요. 체제가 다른 겁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반도예요. 같은 말 쓰고, 같은 음식 먹고, 같은 노래 알고, 같은 역사를 공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분단 이후 한쪽은 이렇게 됐고, 한쪽은 저렇게 됐어요. 그 차이를 만든 건 DNA가 아니에요. 체제예요. 시스템이에요. 누가 권력을 잡고 어떻게 운영했느냐가 불빛 하나에서 삶은 계란 하나까지 전부 결정한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증언에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 진짜 내용이에요. 할머니가 감동받은 것들, 놀란 것들, 주저앉게 만든 것들. 그게 사실은 전부 다 체제의 선택이 만든 결과들이에요.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누군가 설계하고 유지해온 시스템이 만든 결과들이에요. 그리고 그 시스템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한국에 와서 경로당 앞을 지났어요. 노인들이 노래하고 박수치고 있었대요. 그걸 보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행복한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그 직전에 할머니가 떠올린 장면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어느 날 어느 집 대문 앞을 지나다가 문을 두드리는 할머니를 봤대요. 대답이 없으니까 문을 열었는데 그 할머니가 대문에 기대어 쓰러져 있었어요. 그 영상이 잊히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할머니 거기서 죽지 않았을까? 지금도 그 생각이 든다고. 같은 70대, 80대 노인이에요. 한쪽은 경로당에서 노래 부르고 한쪽은 대문에 기대어 쓰러져요. 이걸 운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씨앗은 어느 땅에 떨어지느냐가 전부인 것. 예부터 알던 이야기죠. 근데 이건 씨앗이 자연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 그 씨앗을 거기 심어놓고 담장을 쌓은 거예요. 그 담장 안에서 어느새 수십 년이 지났고 사탕 하나가 1년치 행복이 됐고 삶은 계란 하나가 평생의 한이 됐어요. 체제가 선택지를 없앤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할머니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북한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죄가 없어요. 그 땅에서 태어난 게 재앙인 거지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탕 하나에 무릎 피 흘리며 온 그 5살 아이도 죄가 없고 삶은 계란 못 사줘서 지금도 그 계란 못 넘기는 할머니도 죄가 없어요. 때문에 기대어 쓰러진 그 노인도 죄가 없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냥 감동 스토리로 소비하고 끝내면 그것도 일종의 방치예요. 탈북민 할머니 눈물 흘렸네. 공유 한번 해야지. 여기서 끝나면 담장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게,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에요. 그 할머니가 인천공항 앞에서 주저앉았을 때 우리는 그 장면을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아, 감동이다. 잘 오셨다. 여기서 행복하게 사세요. 거기서 끝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담장 안에 이 600만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이 순간 삶은 계란 하나 사달라고 할머니 손 잡아당기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그 아이는 내년 2월에 사탕 하나 받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죠. 그 아이에게 그 담장은 내일도 있을 거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과연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불빛 하나에 주저앉은 그 할머니의 눈물이 우리한테 묻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제대로 살고 있느냐고. 이 이야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런 증언들 앞으로도 계속 다루겠습니다.